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두 차례 시도 끝에 발사에 성공하며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실험급 위성의 우주 수송이 가능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는 8월 달 탐사선 발사와 내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자 2명이 국내에도 신고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오늘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포화 청사 매각과 과도한 복지 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환수하고 이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합니다. 민주당에선 성희롱 발언 의혹에 대해서 최광욱 의원에게 중징계가 결정되자 안팎으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생 임대인에게 혜택을 줘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고 분양가 상한 제도도 대폭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쉽다는 시장의 반응 속에 전문가들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 병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원은 예정돼 있던 정기감사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한 위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기자동차와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해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운행 시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배터리의 80% 정도만 충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직 소방서장이 주말마다 관용차를 이용해서 북공장에 가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서장은 활을 쏘면서 비상 대기하고 있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두 차례의 시도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우주에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나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세워져 우주 여행을 기다리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 끝에 4시 정각이 되자 1단에서 거센 화염이 분출됩니다. 엄청난 연기와 수증기를 뚫고 300톤에 달하는 힘을 얻은 누리호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발사체 1단이 분리되는 모습은 지상에서도 관측됐습니다. 페어링과 2단 분리에 이어 목표로 했던 지구 저궤도의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분리하는 작업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한 번의 실패와 두 번의 연기 끝에 완벽한 임무 성공을 거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는 8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달 탐사선 발사와 내년 1월로 잡힌 누리호 3차 발사까지 우주 강대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순간 현장에서 지켜보는 시민들은 마치 월드컵 승리를 보는 듯 기뻐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쏟아부었던 연구진들도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발사 현장의 모습을 오선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주발사 전망대에 모인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누리호의 성공 발사를 응원합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내고
웅비하는 누리호를 보며 전망대에선 더 큰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누리호의 순조로운 비행에 저마다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역사적인 장면을 담아놓습니다. 1차 발사 때는 실패했지만 2차 발사 때 성공을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올라갈 때 누리호가 멋지고 웅장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누리호가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뉴스로 비행 상황을 보며 발을 떼지 못합니다. 잠실이 들린 성공 소식에 발사 불꽃만큼 뜨거운 함성이 고흥 앞바다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가 성공됨으로써 우리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누리호의 궤도 안착을 확인한 나로 우주센터 발사 통제동 연구원들도 서로 껴안으며 기쁨을 나눕니다. 그동안의 고생에 복받친 연구원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로 이런 발사체를 만들어서 정말 저까지 뿌듯해지고 과학자님께 진짜 감사를 올리고 싶어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우주 시대를 알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 지친 국민에게 소중한 순간을 선물해줬습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누리호는 당초 예상보다 22초 빠른 15분 45초에 걸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이 누리호에 장착된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누리호가 발사대를 박차고 우주를 향하는 순간 누리호 외부에 장착된 카메라가 75톤급 엔진 4기가 내뿜는 화염을 포착합니다. 발사 2분 정도가 지나 1단이 분리되는 순간 1단의 화염이 꺼지더니 지구로 추락합니다. 발사 4분이 안 돼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멀리 페어링이 떨어져 나가고 페어링 안에 장착된 카메라에 성능 검증 위성의 모습이 잡힙니다. 고도 270여 킬로미터에서 2단이 분리되는 순간 3단에 장착된 카메라에 추락하는 2단의 모습이 잡힙니다. 발사 15분이 안 돼 목표 고도 700km에 이른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킵니다. 뒤를 이어 위성 모사체가 우주로 분리됩니다. 누리호에 장착된 카메라들은 15분 45초에 걸친 단분리와 위성 분리 모습을 생생하게 포착했습니다. 궤도를 돌고 있는 성능 검증 위성에도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오는 29일부터 큐브 위성이 이틀 간격으로 사출돼 궤도에 안착하는 모습을 전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우리 기술로 완성이 된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2번의 도전 끝에 멋진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독자적으로 실험급 위성의 우주 수송이 가능한 7대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의 의미, 이성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발사에서 위성을 목표 궤도인 700km에 올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실제 위성을 탑재하고 시도한 첫 번째 도전에서 믿기 어려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주 선진국도 첫 발사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는 드물고 일본은 무려 6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와 미국의 수출 규제 등으로 국가 간 기술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력으로 기술을 개발해 발사까지 성공한 것은 그만큼 의미가 더 큽니다. 우주 발사체라는 게 다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대륙간 탄도탄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 기술과 동일한 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에 관한 기술은 국가 간의 그 이전을 못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1톤 이상의 실용위성을 자국 발사체로 자국 땅에서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까지 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미국의 스페이스X나 유럽연합의 아리안5 등 해외 발사체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남의 위성을 고가의 비용을 내고 이용해야 했는데 비로소 우주 독립에 한 발짝 다가선 겁니다. 독자적인 그런 운송수단, 이 경우에는 이제 발사체가 되겠는데요. 그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궤도에 우리가 원하는 그 위성을 쏘아 올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위성을 넘어 달과 화성을 탐사한 우주 이동 수단의 바탕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성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오는 2028년까지의 위성 발사는 과거 10년간보다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국 발사체 보유는 앞으로 다가올 우주 산업의 초석을 닦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번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우주개발 30년 사이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역사를 김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92년 8월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이 우주를 향해 솟아오릅니다. 영국의 기술 지원으로 만든 우리별 1호가 남미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며 한국은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이어 우리의 기술력을 모아 우리별 2호와 3호 개발이 이어집니다. 다목적 위성 아리랑 시리즈는 실용위성 시대를 열어가며 해상도를 높여나갑니다. 1999년 미국에서 발사된 아리랑 1호는 6.6m급 흑백 사진을 찍는 수준이었지만 2006년 발사된 2호는 1m급, 2012년에 3호는 0.7m급 고해상도 영상으로 발전합니다. 여기에 2008년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10일간 임무를 수행하며 세계 36번째 우주인 배출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발사체 기술 발전 속도는 다소 느렸습니다. 우리 위성은 미국과 러시아 등 외국 로켓을 타고 우주로 가야 했습니다. 2002년 시작된 발사체 개발은 악조건을 뚫고 1단 로켓을 러시아가, 2단을 한국이 맡아 나로호를 만들어냅니다. 2009년부터 2번의 실패와 연기를 거쳐 나로호는 2013년 1월 세 번째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합니다. 각종 자료 분석 결과 나로호가 나로과학위성을 목표 궤도에 진입시켜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리호는 나로호가 탑재한 위성의 15배인 1.5톤의 위성을 실어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 탐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우주 탐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1차 발사 이후 8개월 만에 재도전에 성공하며 나로호 발사 성공 이후 9년여 만에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국은 이제 독자적 우주 수송이 가능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30년 도전의 산물이라고 축하하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항공우주청 신설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대한민국이 7대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다며 일제히 축하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작은 누리호 모형이 올려진 영상회의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과정을 내내 지켜봤습니다. 발사 성공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화상 연결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공식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최종 성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면서 누리호 성공은 지난 30년 동안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라고 치하했습니다.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 데 이어 세계적인 우주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항공우주청을 설치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제가 공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 때 재임 중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를 썼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이라는 점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는 2031년 달 착륙선 발사 목표를 언급하며 이제는 달이다.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자고 언급했습니다. 정치권 역시 뜨거운 축하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발사 순간부터 성공까지 1분 1초가 감동의 순간이었다면서 오로지 우리 기술로 이뤄낸 성과이기에 자긍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우주시대의 꿈과 우주산업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국민께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현안마다 충돌하던 여야는 오랫동안 헌신해온 연구진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자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현재 전담 병상에 격리된 상태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환자가 될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검역 과정에서 원숭이 두창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젯밤 9시 40분쯤 감염 의심자를 전담 병상이 있는 인천의료원으로 옮겼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원숭이 두창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 환자가 간혹 신고됐지만 대부분 수두나 수족구병 같은 다른 질환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A씨의 경우 의심 증상이 뚜렷하고 해외 입국자라 확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신고된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는 A씨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어 모두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오늘 오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단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첫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숭이 두창은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던 풍토병인데 지난달에 영국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뒤 세계 곳곳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주로 상처 부위나 체액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며 발열과 오한, 두통, 물집성 발진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치명률은 3에서 6%가량이지만 아직 아프리카 말고 다른 대륙에서 사망자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 질병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경제 비상 상황 속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솔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통해 비용을 환수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공공기관 잔치는 끝났다고 표현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코레일과 LH 등이 지난해 경영실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에 고삐를 당겼습니다. 먼저 경제 비상 상황인 만큼 구조조정 등으로 돈을 절약해 소외된 이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난 5년 동안 인력과 규모, 부채가 급증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방만 운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데다가 경영진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까지 나오면서 국민 공분이 커진 점이 이 같은 당부의 배경이 됐습니다. 비공개 전환 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마디로 공공기관 잔치는 끝났다고 규정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처는 재취업 이해관계로 개혁에 한계가 있다며 파급력과 긴장감을 높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재임해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는데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하긴 어렵다면서 예산 낭비를 문제 삼았습니다. 민간주도 성장을 기조로 세운 윤 대통령이 첫 번째로 강조한 방안은 기업 규제 철폐인데 그에 이어 공공기관 혁신 카드를 꺼낸 겁니다. 출근길 고금리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전 세계적 문제라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 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리스크 관리를 계속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세계적 상황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힌 발언이라며 통화 정책과 민간 시장 체질 개선 등으로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여러 해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갈림길에 선 가운데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서 거센 정치적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오늘 저녁 열리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준석 대표 측이 성접대 의혹 제보자와 접촉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이 논의됩니다. 회유를 시도했는지 혹은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가 쟁점인데 이 대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윤리위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윤리위의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와 제명 등 4가지로 나뉩니다. 9명의 위원 중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이 동의하면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대표직 수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반발하며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건 물론이고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장 낮은 경고 처분이 나오더라도 당 안팎의 거센 비판과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리위가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징계를 내리지 않거나 판단을 미룰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어떠한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경고도 가하다는 입장은 여전하신 거예요?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하거나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강욱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건 역시 국민의힘 윤리위의 판단에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의원에게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최 의원이 속한 강경파 의원 모임 철험회 해체론에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징계를 놓고는 당 안팎의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민주당 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을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당원 자격 6개월 정지입니다. 최고 징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인데 윤리심판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만큼 비대위가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일견 드는 생각은 좀 센 징계인데 이런 생각은 드는데 개인 의견으로는 비대위원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죠. 사전에 어떤 보고를 들은 게 없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민주당 위기를 불러온 고질적 원인 가운데 하나인 성비위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읽힙니다. 파장은 최 의원이 주도하는 강경파 초선 모임 철험회로도 번졌습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 기대 여론을 잘못 읽고 검수완박법을 무리하게 추진해 지방선거 참패 원인을 제공한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최 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를 거듭 촉구하면서 팬덤에 취해 지방선거를 참패로 이끈 철험회가 해체해야 민심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 메시지를 정치적 행보로 보고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그리고 일반 국민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한 행보나 강성 지지자들은 민주당이냐 수박당이냐 박지원을 징계하라며 잇따라 반발했는데 윤리위원이 아닌 엉뚱한 관계자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도 윤석열 정권에 대항할 최전방 공격수를 스스로 제거했다며 비판을 보탰습니다. 최강욱 의원 중징계 결정은 선거 패배 수습을 위한 강도 높은 혁신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됩니다.
다만 쇄신론의 힘이 실리려면 당내 일부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극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여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을 연일 압박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원은 올해 예정돼 있던 정기감사라며 정치적인 해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여당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한상혁 위원장도 임기 중에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독립성 침해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말씀은 여러 차례 드린 것 같고요. 최대한 성실히 맡은 바의 임무를 수행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섭니다. 감사는 조직과 인력, 예산 운용 등을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통위에 대한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인데 여권의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 감사는 2년에서 5년 주기에 예정된 정기감사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정기감사는 연초에 감사를 받을 기관들이 이미 정해진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정기감사 주기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정기감사가 연초에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해 언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러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결정합니다. 방통위 감사 시기를 놓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이번 감사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며 신구 권력 갈등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생 임대인 관련 혜택을 늘리고 세입자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각종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규제지역 조정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 갱신을 유도하고 규제 지역 내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여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 매물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 지역에 대한 조정 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고 분양가 상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월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차 물량을 확보하고 신규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최기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완공하면 3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빠르면 오는 연말 일반 분양이 이뤄집니다. 분양가를 지금보다 최대 4% 올려준다는 말에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실화 시킨다고 했는데 결국 4% 오른 가지고는 변종만 올렸지 양이 차겠느냐 이게죠. 40% 올라도 조합원들이 양이 안 찰 텐데 4% 갖고 양이 차겠어요. 건설사 역시 그동안 미뤄지던 일반 분양 물량이 일부 풀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비용 반영을 통한 분양가 상한제 상승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최대 4% 정도 수준으로 공급 확대에 큰 변화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입장에선 반길 수만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가격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수요자들이 선별 청약에 나서면서 입지나 분양가 수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세제 혜택으로 임대인에게 선택지를 여럿 만들어준 만큼 반긴다는 의견부터 양도세가 가장 중요한
그분들의 이제 출구거든요. 이제 양도세에서 이제 출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시장의 물량이 이제 풀리지 않는다. 저희 중개사들이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또는 시장 안정 가격에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해도 높아진 금리와 보증금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에 끼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이제 금리거든요. 금리 해결 안 되면 솔직히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봐요. 단기 전월세 물량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 일부를 보존해 주는 대책이 빠지는 등 근본 대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내려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서울 지역 현직 소방서장이 주말마다 관용차를 몰고 가 취미생활인 국궁을 즐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서장은 활을 쏘면서 비상 대기하고 있었던 거라고 해명했는데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말 오후 외딴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니 국궁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궁장 주차장 구석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넉 달 전 주말에도 같은 장소에 주차돼 있었는데 앞면에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렌이 뚜렷합니다. 서울 강서소방서장 전용 관용차, 일명 1호차입니다. 강서소방서장 정모소방정은 주말이면 이 1호차를 자택 근처 국궁장 등으로 몰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확인한 주말 방문만 모두 10여 차례. 국궁장 관계자들은 지난 1월부터 매번 같은 차량을 타고 왔다고 말합니다. 소방장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밖에 못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이나. YTN 취재진이 확인한 주말 방문만 모두 10여 차례. 국궁장 관계자들은 지난 1월부터 매번 같은 차량을 타고 왔다고 말합니다. 정 소방장이 주말마다 관용차를 몰고 들렀던 국궁장 입구입니다. 국궁장뿐 아니라 주거지인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근무지를 오가는 동선과는 동떨어진 곳으로 주말 개인 용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 운영 지침상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무가 없는 주말 국궁장이나 자택 주변에서 관용차를 모는 건 사적 유용에 해당합니다. 정 소방정은 관용차로 국궁장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긴급 출동에 대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화재 같은 거 나고 하면은 갑자기 비상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디 좀 가면은 좀 오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사실은 같이 술도 마시고 즐겁게 놀고 해야 되는데 가서 술도 못 먹지. 하지만 1호차 운행 기록을 보면 정 소방정이 직접 운전해 국궁장을 방문한 날 아예 기록이 없는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최근 정 소방정의 관용차 유용 사실을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소방 간부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4월엔 창원소방본부장이었던 이모 소방정이 가족을 위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돼 감봉징계를 받고 일선 소방서로 전출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전북 전주에서는 소방서장이 몸이 아픈 매제를 119 구급차에 태워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가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공공기관장들의 관용차 사적 유용 논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제대로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요즘 전기자동차와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하지만 이 수단에 탑재되는 리튬 2차 전지는 충격이나 열에 취약해서 화재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점을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지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향해 연신 물을 뿌리지만 연기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뒤 불과 3초 만에 불길에 휩싸이면서 차에 탄 2명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숨졌습니다. 사고 후에도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길이 이어져 수조용 펜스를 두르고
자동차를 물에 담근 끝에 3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세대 주택 건물 복도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 불꽃이 튀더니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복도와 주택 내부가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로 뒤덮이면서 한 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1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에 의해 전동 킥보드 배터리에 불이 붙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전동 킥보드 모두 이렇게 리튬 배터리를 묶은 배터리팩을 주로 동력원으로 씁니다. 화재에 무척 취약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불이 붙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리튬 배터리에 날카로운 송곳으로 충격을 가하자 순식간에 불꽃이 솟으며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적정 용량을 넘도록 충전했을 때도 새하얀 연기를 뿜으며 불이 붙었고 고온에 노출됐을 때도 역시 연기를 뿜으며 폭발했습니다. 배터리 내부에 얇은 플라스틱 필름 같은 분리막이 열에 의해 녹거나 충격으로 찢어지면 양극재와 음극재가 닿으면서 불이 붙는 겁니다. 리튬 2차 전지는 그 작은 사이즈에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다 보니까는 그 외부의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쉽게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전기차와 전동 킥보드의 화재 사고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 과충전을 막기 위해 배터리 전체 용량의 80% 수준만 충전하고 고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배터리에 불이 붙었을 땐 재빨리 대피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리튬 2차 전지에서 만약에 전조 증상이 보인다, 연기나 냄새가 난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리튬 2차 전지를 활용한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생활의 편리함도 커지고 있지만 부주의에 의한 화재 위험도 큰 만큼 유의사항을 지켜야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던 사람들이 앞다퉈 나라 밖으로 나가려는 이른바 보복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요.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감축한 항공업계에 늘어나는 승객을 맞을 준비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쯤 되면 공항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항공권 구하려는 줄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공항 한편에 자리 잡고 장기전을 준비하는 승객마저 눈에 띕니다. Queuing for over an hour. They've only got one person checking in and it's not moving. We're going to be here all day. 이달 미국의 항공 승객은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늘었습니다. 유럽이나 호주 관광지가 일제히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17일 취소된 항공편만 9,000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항공사들이 조종사와 승무원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갑자기 늘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It's very easy to slam the brakes on the industry, lead to enormous job losses, but it's much harder to scale it up again when you suddenly open the doors again. 항공업계는 나라별로 제각각인 코로나 대응이 불만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엄청난 비용 증가를 가져온다는 주장입니다. There are parts of the world that have still a long way to go to recover, particularly in Asia. Now, our expectation in relation to China, we're being conservative about the reopening of China. 짧은 시간에 전문성이 필요한 항공 인력을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조종사 부족 사태는 길게는 5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묶였던 발은 풀렸지만 준비가 덜 된 항공업계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영국 철도 노조가 33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상응한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물가 상승률이 10%에 육박하자 의료, 교육 등 다른 분야에서도 임금 인상 요구가 이어져 파업이 확산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아침 출근 시간임에도 런던 워털루역이 텅 비었습니다. 영국 철도 노조원 4만여 명이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33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업입니다. 런던 지하철 노조가 동조 파업에 나서면서 일부 지하철역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등 격일로 진행되는 파업 첫날, 철도 노선의 절반 정도가 폐쇄됐고 기차편의 80%가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파업이 없는 날에도
근무 교대가 원활하지 않아 철도 운행은 정상 수준의 60%에 그칠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So usually I'd get on the Jubilee line, go over to Baker Street. I can't do that now, so I need to find another way to work. So how late do you want to be to work? I don't know, a couple of hours maybe. 노조는 인플레이션에 상응한 임금 7% 인상과 구조 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his strike has come about because we found ourselves in this position where we can't afford for our pensions, our terms and conditions, our pay. 영국 정부는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 철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노사 협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That they'll suddenly call on ministers to talk to them and walk in the room with them directly. It wouldn't resolve anything. In fact, it would make matters worse.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10%에 육박하면서 의료와 교육 종사자 등에서도 임금 인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업이 다른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돼 70년대 말 영국이 겪은 대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오늘도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져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남부 내륙과 강원 산간에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전도 22.2도, 대구는 23.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은 33도, 대구는 35도, 부산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장마의 시작부터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두 차례 시도 끝에 발사에 성공하며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실험급 위성의 우주 수송이 가능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는 8월 달 탐사선 발사와 내년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자 2명이 국내에도 신고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오늘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호화청사 매각과 과도한 복지 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환수하고 이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합니다. 민주당에선 성희롱 발언 의혹에 대해 최강욱 의원에게 중징계가 결정되자 안팎으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와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해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운행 시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배터리의 80% 정도만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직 소방서장이 주말마다 관용차를 이용해 국궁장에 가서 취미 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서장은 활을 쏘면서 비상 대기하고 있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일 차 발사 이후 8개월 만에 재도전과 2번의 연기 끝에 누리호는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자체 기술력으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송태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단 분리와 700km 목표 고도에 도달함에 따라 핵심 기술은 입증됐지만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는 최종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구성된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는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원격 전송 데이터 분석 결과 3단부 헬륨 탱크에 가해지는 액체 산소의 부력이 상승해 산화제 탱크에 손상이 생기고 3단 엔진이 일찍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쭉 원인 분석을 한 2달 정도 해봤더니 탱크에 손상이 생겨서 그쪽으로 이제 산화제가 새면서 압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엔진이 정지하게 된 그런 원인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 2차 발사 때는 헬륨 탱크의 하부 고정부를 보강하고 산화제 탱크 맨홀 덮개를 강화했습니다. 신속히 원인을 진단하고 5개월여 만에 문제를 해결했지만 2차 발사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날씨 때문에 발사가 하루 연기된 데 이어 산화제 측정 센서에 문제가 발생해 16일 또 발사가 중단됐습니다. 연구진은 즉각 진단을 내리고 1단과 2단 분리 없이 바로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레벨 센서에 그것도 전기 쪽이 이상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 전기부만 교체가 가능할지 단분리 없이 하는 도면 검토 작업을 어저께 했고 실제 그 1기단 연결부 쪽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며칠의 시간 낭비를 막으면서 예비 발사일인 23일을 넘기지 않게 됐습니다. 8개월 만에 재도전과 2번 연기 끝에 성공한 누리호 발사. 자체 보유한 기술력 덕분에 신속한 진단과 문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완벽한 성공을 이루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섰는데요. 누리호는 내년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4차례 추가 발사를 통해서 발사 신뢰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75톤급 엔진 4개에서 불꽃을 내뿜으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발사 자체가 성공한 것은 물론 1차 발사 때와 달리 성능 검증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자력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1993년 6월 최초의 과학 관측 로켓 과학 1호가 발사된 지 꼭 30년 만입니다. 앞으로 남은 누리호 발사는 모두 4번.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세대 소형위성 2호 발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4차례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 신뢰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성능 검증 위성과 달리 실제 과학 임무를 수행할 위성이 실리는데 2023년 발사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2024년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초소형 위성 1호, 그리고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초소형 위성 5기씩 총 2개의 위성과 11기의 초소형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고도화 사업 범위 내에서는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이런 사업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또한 이 사업을 통해서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체계 종합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사업 목표가 되겠고, 발사는 물론 임무까지 완벽히 성공한 누리호. 정부는 4번의 누리호 추가 발사와 성능 개선을 통해 발사체 전주기 기술력을 갖춘 민간 기업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이름도 없이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히 해낸 300여 국내 기업들의 숨은 노력도 큰 몫을 했습니다. 누리호 성공으로 기술력을 입증한 이들 기업은 앞으로 민간 우주산업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를 700km 상공에 발사하기 위해 사용된 추진제는 무려 180톤입니다. 이를 담는 탱크는 부피가 크고 높은 압력을 잘 견디면서도
가볍고 얇아야 합니다. 가장 얇은 곳의 두께는 1.5mm에 불과한데 이를 매끈하고 깔끔하게 용접하기란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취급 부직을 하면 찌그러지거나 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단 한 단 깎고 성형해서 깔끔하게 용접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주에서 위성 신호를 받아 누리호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건 위성 항법 수신기입니다. 누리호 가장 윗단에 탑재되기 때문에 1, 2단이 분리될 때 발생하는 충격과 진동을 견딜 만큼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 난관을 극복한 기업에 7.8기 시도 끝에 개발됐습니다. 큰 충격이 오다 보니까 저희 장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개발 초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기구적인 설계를 보강하든지 지상 연소 시험을 수행한 연구진도 누리호 발사 성공의 숨은 공신입니다. 발사 과정을 지상에서 재현하는 건데 발사체를 단단히 고정하는 기술과 엔진의 화염을 냉각하는 기술 등 고난도 기술이 집약된 설비를 개발한 덕분입니다. 지상에서 종합 연소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하우는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몇몇 나라만 보유하고 있고요. 이 같은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한 주력 업체 30여 곳을 포함해 누리호 발사 사업에는 국내 기업 300여 곳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발사체는 아니지만 이번 발사에 처음으로 실린 성능 검증 위성을 개발한 연구진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국형 발사체가 우주 공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분리해 줄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이름도 없이 맡은 바 소임을 완벽히 이뤄낸 민간 기업들.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자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누리호 발사 성공 후 한미 양국의 우주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김원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CNN은 한국은 우주 기술 분야에서 이웃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누리호 이전의 발사체들은 모두 러시아의 기술이 적용됐지만 누리호는 한국 자체 기술을 사용한 것이기에 앞으로 다양한 미래 위성과 관련 임무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누리호 발사 성공 후 트위터를 통해 해낼 줄 알았습니다. 한미 양국의 우주 협력을 더욱더 고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주요 매체들은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속보로 지난해 10월 첫 번째 발사 실패 이후부터 성공하기까지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망은 한국은 12년가량 약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한 차례 발사 실패를 이겨내고 세계 7번째 자체 위성 발사국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과학 전문 매체는 누리호는 지상 600에서 800km 지구 저궤도에 1.5톤 중량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개발됐다면서 이는 1970년대 중국에서 개발한 창정 2호 2단 로켓과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AP통신은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는 북한과의 적대감 속에서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과 보다 큰 미사일을 만드는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증명한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진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누리호는 6G 통신, 정찰위성, 달 탐사 분야에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는 한국 계획의 초석이라면서 특히 6G 통신망 구축 계획에서 핵심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주 발사는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 사례 2건이 국내에 처음으로 신고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 2명이 신고돼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의심 증상을 보여 인천의료원 격리병상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한창근 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문위는 먼저 행안부의 경찰 지휘 통제권 강화 차원에서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장관의 경찰청장 직접 지휘를 위해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에 경찰청은 경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책임 있는 간부들부터 옷을 벗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된 뒤 김창룡 경찰청장은 곧바로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시간여 회의 끝에 경찰청은 두 쪽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행안위 자문위의 권고안은 민주성, 중립성, 책임성이란 경찰제도의 기본 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행안부가 독립외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그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991년 경찰청을 감독하기 위해 도입된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행정을 과거와 같이 국가 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 거라고 지적한 겁니다. 경찰 내부망엔 권고안을 비판하는 일선 경찰들의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전국의 경무관 이상 간부부터 직을 던지라는 요구와 함께 행안부 장관을 면담한 치안정감은 평생을 두고 선후배들에게 원망을 살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고, 행안부는 사법기관이 아니고 장관도 경찰의 지휘관이 아니라며 경찰청장은 왜 직을 걸지도 않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노조격인 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는 자문위 발표가 이뤄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권고안을 폐기하라고 1인 시위를 벌였고, 서울 31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단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과 수사 지휘까지 맡기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민병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지만 그 주체가 정부 권력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앙 집권화된 체제에서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 그것이 과연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과 일선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 사이에선 이런 지휘부 방침이 맹탕 대응이란 비판도 잇따르고 있어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두고 경찰청과 일선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면담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청장 측은 행안부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이후 이 장관 측에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 장관 측도 김 청장 측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오늘 면담 자리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검찰총장이 2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인데 검사장급과 중간간부 모두 이달 안에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급 검사들의 유배지로 일컬어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늘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2시간 반가량의 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동훈 장관 취임 뒤 단행되는 두 번째 검찰 인사이자 첫 정기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정한 겁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결과 발표를 통해 먼저 검사장급 인사는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인사를 하되 한동훈 장관이 늘 강조해온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검사장 막내 기수인 사법연수원 29기에서 몇 기까지 새로 발탁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차장, 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에 따른 공석을 순차적으로 충원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최근 직제 개편을 반영해 적재적소의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수원 32기까지 일부 차장 검사에 36기까지는 부장검사, 37기까지 부부장검사에 보임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사장급 인사는 이번 달 하순쯤에 발표와 부임,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는 같은 시기에 발표하고 다음 달 초쯤 부임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사퇴한 뒤 검찰 수장 자리가 2달 가까이 공석이라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총장 패싱 논란은 이번에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신속하게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검찰총장 임명한 이후에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회의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과 검찰 직접 수사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으로 지난 정부 때 중용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추가 좌천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마지막 형사부가 아닌 모든 형사부가 중요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면 검찰총장 승인 없이도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사전 절차는 모두 마치고 딱 인사만 남은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인사가 어느 정도로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오른 1,890원을 제시했는데 경영계가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면서 회의는 공전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불평등 양극화 방지 최저임금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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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근로자위원들은 5차 전원회의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1,890원을 제시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 6,010원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다수는 수입의 대부분이 노동을 통한 임금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요구안도 이에 기초해 제출됐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영계가 요구안을 제시하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앞서 4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업종별 차등 적용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정부에 의뢰할지를 놓고 노사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지난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로 결론 났음에도 안건 상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늘 이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사형제위원 간사로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자위원 측은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의 불씨를 살려 최저임금 협상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도 들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자위원 측이 동결이나 1~2%대의 소폭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만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서울 지역 현직 소방서장이 근무가 없는 주말마다 관용차를 몰고 취미생활인 국궁을 즐기러 간 사실이 드러나 소방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강서 소방서장 정모 소방정이 주말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소방정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주말에 경기 고양시 일대 국궁장 등을 방문하면서 소방서장 관용차인 1호차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상 회복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면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확진자로부터 가족이 없는 2차 발병률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가 늘고 있는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해외 교류가 점차 많아지며 국내도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가 모두 119건 확인됐는데 그중 해외 유입으로 확인된 비중이 41%에 달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변이가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는지를 보면 미국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과 스페인, 태국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10,000명 정도의 입국객이 있었던 것이 현재는 한 23,000에서 25,000명까지 입국객이 증가했기 때문에 해외 유입의 그 확진자 수가 이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기존 오미크론과 비교했을 때 BA.2.12.1은 전파력이 30%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세부 계통 변이의 감염 속도는 더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함께 사는 가족에 전파하는 2차 발병률은 25%로 조사돼 20에서 30%대를 보였던 기존 오미크론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초기 유행했었을 때 동거인의 2차 발병률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서 제시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지금 이제 동거인에서의 2차 발병률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유사하다. 다만 아직은 분석 대상이 많지 않아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선이 증편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도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사전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 입국 전후 검사 규정을 유지하면서 변이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를 통과해 러시아 역의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화물 수송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칼리닌그라드가 고립 위기에 놓이자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발트해 3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발트해에 접한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해군의 부동항 거점 중 하나로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대가 집중 배치된 곳입니다. 러시아 본토와는 분리된 역의 영토로 북동쪽으로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와 남쪽 역시 EU 회원국인 폴란드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지난 18일 러시아 본토에서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일부 철도 화물에 대해 수송을 금지했습니다. 석탄과 금속, 건축자재 등으로 기존 통과 품목의 50%에 이릅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이번 화물 운송 금지는 유럽연합 차원의 대러시아 제재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금수 조치가 알려지며 물가 불안이 우려되자 칼리닌그라드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Может быть, цены повысятся или вообще не будет того, к чему мы привыкли до вот этих событий. 러시아 정부는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한 리투아니아 측의 도발적 행위는 노골적인 적대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 운송을 복원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구 약 270만 명의 리투아니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옛 소련에 점령됐다가 1991년 독립했습니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함께 2004년 일제히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될 경우 러시아가 진격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천공세를 예고하면서 무거운 전운이 흐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경매에 붙여진 노벨상 메달이 깜짝 놀랄 고가에 낙찰되는가 하면 헐리우드 배우 벤 스틸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경매에 내놓은 노벨상 메달이 낙찰되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Is there anybody else in this room or the world outbidding $100 million on bidder 303? Then, ladies and gentlemen, done. Over $100 million, 303. 러시아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선 공로로 지난해 노벨상을 받은 무라토프는 전쟁으로 집을 잃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돕기 위해 자선 경매에 나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300억 원이 넘는 가격, 역대 노벨상 메달 최고 낙찰가의 20배가 넘습니다. Я надеялся на большую человеческую солидарность, но я не думал, что это будет так масштабно. 헐리우드 배우 벤 스틸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같은 희극 배우 출신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It's really wonderful. You're my hero. You're amazing. No, Yes. no. As you quit a great acting career for this. Not so great as you. 이어지는 응원 메시지에도 우크라이나 전황은 점점 어둡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총공세를 예고하면서 피난 행렬은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들입니다. Нас тоже уже очень страшно. Муж там остался, муж вообще лежачий. Я посмотрю, как будет обстановка, может, я вернус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병력 대부분을 돈바스 주변에 결집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루안스크 경계 지역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방의 무기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동부 전선은 무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주 운명을 건 악전 고투가 예상됩니다. YTN 권윤기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새로 임명된 북한의 리선권 통일전선 부장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과 관련해선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강력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모든 압박과 제재는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은 연이어 도발 수위를 높이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 뾰족한 방법은 도출되지 않는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권 장관은 최근 새로 임명된 북한의 리선권 통일전선 부장과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이 리선권 통전부장 등 대남 대외 인선을 새로이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모든 현안을 풀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면서 통일부의 역할이 제한되고 미중 갈등 속에서 국면이 쉽게 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재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간접적인 수단이라며 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내부 상황 그리고 국제적인 환경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우리가 어떤 종류 대화든 그 북한의 대화 기회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다. 인내하고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 역시 결국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는 더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어서 국제사회와 공조 아래 더 강한 대북 제재와 한미 군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약간의 기술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보력 약화와 경제 악화로 귀결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징계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7시 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가 게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당내 첫 의원 모임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7시 반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발적 공부 모임인 혁신24, 새로운 미래, 약칭 새미래가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비대위 회의에서 최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할지 논의합니다.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오늘부터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섭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인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 상황과 맞물려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목욕탕의 남녀 동반 출입 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48개월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어기면 1차 경고를 받고 2, 3차 적발 시엔 각각 5일과 10일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4차례 이상 적발되면 목욕탕이 폐쇄됩니다.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서방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산 원유를 싼 값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참에 인도까지 끌어들여 새로운 반미 진영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서 가장 큰 내륙 화물 기지가 있는 만저우리의 기차역입니다. 지난 1분기에 이곳을 거쳐 러시아와 유럽으로 드나든 컨테이너는 약 5만 3천여 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오히려 전년보다 8%가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송유관과 유조선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도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842만 톤을 사들여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5%나 증가했습니다. 서방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싼 값에 파는 원유를 중국이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겁니다. 중국과 갈등 관계지만 러시아와는 우호적인 인도도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세 나라는 모두 이번 주 목요일 화상 정상회의를 여는 브릭스 5개국의 주도 국가입니다. 신흥발전국 모임 브릭스는 일부 개발도상국들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进一步深化金砖合作的重要性更加凸显，广大新兴市场国家和发展中国家参与金砖合作的愿望更加强烈。 중국의 경제력과 러시아의 자원을 토대로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는 것이 브릭스의 전략입니다. 다만 브릭스의 협력이 한 단계 높아져도 안보 협력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브릭스의 주축인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는 미국 주도의 반중연대인 쿼드 4개국에도 참여해 중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우선 경제 협력을 고리로 브릭스와 일부 개발도상국들을 규합해 미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진영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둘러싸고 일본 법원이 지난해와는 엇갈린 판결을 내놨습니다. 헌법이 인정하는 결혼을 남녀 간의 관계로 한정한 건데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을 보완할 대책 마련위에 지자체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동성 간의 혼인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 그리고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난다. 동성 커플 3쌍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내놓은 주장입니다. 하지만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혼인의 자유란 남녀 간의 관계만을 뜻하는 것으로 동성 결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은 차별을 방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自分たちが変えられないこの性的指向で差別的な取り扱いを受けていること、これを合憲としたわけですよね。だから非常にもう憤りを感じてますし。 지난해 3월 삿포로에서는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할지를 다투는 일본 내 첫 판결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同性間の婚姻を認めない本件規定は憲法14条1項に違反して違憲である旨を判事しました。そういった意味では大変画期的な判決であります。
현재 도쿄 등 전국 5곳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결혼 생활과 똑같지만 법적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緊急連絡先を書いて、すぐにかけてもらえるように一緒に入れていますね、財布の中に。 1심 판결은 엇갈렸지만 인권보호 차원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 보완책을 지자체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오는 11월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동성 커플은 도형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認めるべきだと思います。世の中ってだいぶね多様化しているのに、でなおかつね海外の動きと全く違うし。 동성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일본에서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과 인권 사이에서 여론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이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고요. 계속되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남부 내륙과 강원 산간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이 소나기의 양은 5에서 50mm가 되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밤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2도, 부산이 22.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계속되는 무더위에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은 33도, 대구는 35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만 장마 시작부터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또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수요일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